경험을 중심으로 본 원형에 대하여. 오늘날 사람들은 경험의 토대를 두지 않는 심리학이 한때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벌써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들의 일반적인 기본 태도는 여전히 심리학을 정신에 관한 이론과 같은 것으로 본 예전의 태도와 비슷하다. 학문의 세계에서는 심리학이 철학 이론이 아니고 경험 분야라는 사실을 학계에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일찍이 페히너와 분트로부터 유래된 저 대담한 방법론적 혁명이 필요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그 뜻깊은 서술들의 덕을 보고 있는 경험적 심학이 한때 존재했었다는 사실이 19세기 말엽에 점증하는 물질주의에서는 물론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기억나는 것은 유스티누스 케르너의 포레포르스트의 여자 예언자이다. 새로 대두한 자연과학적 방법론의 방향에서 보면 낭만적으로 기술한 모든 심리학은 파문감이었다. 실험실 과학에 대한 과장된 기대는 이미 페이너의 정신물리학에 반영되어 있다. 그 오늘날의 결과는 심리기술학과 현상학을 위한 학문적 관점의 보편적인 결과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현상학적 관점이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속속들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론은 당연히 현상학 안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그 대신 그 모든 것에서 아직 너무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의심할 바 없이 경험적 입장에 서 있던 프로이트 자신도 마침 뭔가를 이루려면 정신현상을 일정한 측면에서 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듯이 그의 이론을 필수 조건이라는 방법과 서로 묶어놓았다. 그렇지만 프로이트는 최소한 신경증의 영역에서는 복합적인 현상을 조사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런데 그 개방된 영역은 몇 가지 생리적 기초 개념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지 못했다. 그래서 심리학이 마치 충동 생리학의 몫인 듯한 풍조가 생겨났다. 심리학의 이와 같은 제약은 이제 곧 50년이 넘어선 그 당시의 물질주의적 세계관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이러한 정황은 세계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상당한 정도로 남아있다. 사람들은 제약된 작업 영역의 이익뿐 아니라 그 밖의 넓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개의치 않아도 되는 적절한 부시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총체적 의학 심리학은 예컨대 프로이트 심리학의 경우처럼 신경증의 심리학이 일반적인 현상학 지식 없이는 완전히 허공에 뜬 근거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간과하고 있는 점은 신경증 분야에서 피에르 자네가 이미 프로이트 이전에 요기법을 작성하기 시작했으며 그것도 프로이트처럼 지나치게 많은 이론적 세계관적 전제라는 부담을 주는 일 없이 실시했다는 사실이다. 엄격한 의학적인 영역을 넘어서 정신현상의 장기적 묘기를 선택한 것으로는 주네브의 철학자 테오트르 푸르누아의 주저, 즉 비상한 인격의 소유자의 심리에 관한 그의 묘사가 대표적이다. 그 뒤를 이어 윌리엄 제임스의 주저 종교 체험의 다양성에서 최초의 종합적인 시도가 이루어졌다. 내가 정신장애의 본질을 인간 정신의 전체에 관련해서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은 이 두 사람 덕분이다. 나 자신은 여러 해 동안 실험적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신경증과 정신병을 집중적으로 작업하는 가운데 나는 비록 양적인 조사가 바람직하다고는 하더라도 질적인 기술적 방법 없이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의학 심리학은 결정적인 사상이 극도로 복잡하다는 것, 오직 사례 기술을 통해서만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이론적인 선입견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모든 자연과학은 더 이상 실험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 때는 현상을 기술한다. 그렇다고 과학임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경험과학이 이론적인 개념에 따라 그 작업 영역을 제약하면 스스로 채통을 잃게 된다. 심호는 생리학적인 또는 그 밖의 과학적인 전제가 미치는 범위를 끝난다고 해서 그 기능을 중지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우리는 과학적으로 관찰되는 하나하나의 사례에서 심혼의 종합적 현상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보시면 어쩌면 심리학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융의 주장이죠. 그래서 굉장히 자연과학적으로만 볼 것인가. 근데 자연과학적인 방법, 어떤 실험 심리학적인 이런 방법만 가지고
보거나 또는 단순하게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볼 것이냐,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프로치들이 있는데 이분은 본인이 자기 심리학은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여요. 단순한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고 실제 경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것을 이론으로 삼는다 하는 얘기를 아마 여기서 주장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심리학을 그냥 단순하게 사변적인 철학에 가까운 이런 개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말 자연과학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 그런데 자연과학적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마치 물리학에서처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양적으로 심리학을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수량화할 수 있는 양적 연구만 가지고 될 것인가. 결국은 다른 자연과학과 같은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런 양적인 접근이 어려울 때는 질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우선 다양한데 단순하게 사변적인 것은 아니다. 철학의 하나 부분으로 심리학을 볼 부분은 아니다. 그렇지만 자연과학적인 어프로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학은 성립돼야 된다. 그렇지만 또 단순한 양적 연구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는 왔는데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프로이드하고 달리 이분은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부분을 또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의 방법론이 만만치 않아요. 좀 더 따라가면서 보죠. 어떤 얘기를 하는지. 네, 이러한 고려는 경험적 개념인 아니마와 같은 개념을 설명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다. 아니마에 대해 흔히 표명되었던 편견들, 즉 이론적 발명이니 더 심하게는 신화라느니 하는 편견에 대하여 나는 아니마가 순수한 경험적 개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개념은 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거나 이와 같은 종류의 현상들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는 경험적 개념이다. 이 개념은 예컨대 절지동물이 모든 절족 종물을 포괄하고 그 현상적인 무리에 붙인 이름들인 것처럼 아니마라는 말도 그 이상의 무엇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편견들은 유감스럽게도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비판자들은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현상은 대부분 단순한 의학 지식의 경계표 밖에 있는 보편적 인간적 경험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와 관계가 있는 심호는 의사의 제약된 지식에는 상관없이 인간적 경험의 모든 영역으로부터 나오는 영향들에 반응하며 그 살아있음을 표명한다. 그 본체는 개인적인 것, 본능적인 것 또는 사회적인 것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현상 속에 자신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심혼을 이해하려면 세계를 끌어들여야 한다. 우리는 작업 영역의 경계를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이유에서 심지어 그 경계를 지어야 하지만 다만 제약이라는 의식적 전제 아래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대면해야 할 현상이 복잡하면 할수록 그 전제는 더욱 넓어야 하고 그 지식도 그에 필적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원시인의 심리학과 신화학, 비교 종교학과 문학사에서 짝지음의 주제의 중요성과 그 보편적인 분포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마 개념의 문제에 끼어들어 이야기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신경증 심리학에 관한 그의 지식이 아니마 개념에 관한 어떤 지식을 전달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마의 일반적인 현상에 관한 지식일 뿐이다. 다만 그 지식은 그가 아니마를 개인적으로, 흔히는 병적으로 왜곡된 형태로 만나게 될 때 아니마 고유의 의미에 대하여 눈뜨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 나왔죠. 짝지음의 주제라는 게 CCD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어떤 것들이 짝을 이루어서 있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음과 양, 쉽게 얘기해서 음과 양이 같이
융은 대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남성적인 거가 여성적인 거 이런 것들의 현상을 이런 병렬적인 것 이런 현상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아니마 개념이면 아니마 하나만 알았으면 되지 않고 아니무스가 함께 있는 거죠. 하나의 페어를 이루는 거죠. 이 하나의 짝을 이루는 이런 두 개의 현상이 함께 있다고 하는 이런 이론은 우리 동양 사상에서 우리가 흔히 이기이원론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와 기를 구별하는 것, 음양을 구별하는 것. 그래서 동양 사상 쪽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인데 이 익숙한 개념을 서양 사람인 융이 이걸 가져가서 소화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동양 사상은 어쩌면 융이 이해하고 있는 동양 사상은 조금 더 현상학적인 쪽에서 보고 있는 것을 음과 양, 남성성과 여성성 이런 것들의 대극이라고 하거나 함께 있음을 이런 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동양 사상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공이라는 개념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 현상은 음과 양으로 나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아무것도 없는 공의 세계로부터 다시 사물의 세계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이 두 세계 간에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융은 동양 사상 중에 아주 깊은 쪽까지 이 공의 사상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 같고 어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짝지음의 주제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대극의 이론을 그 음양의 이론을 지금 활용해서 자기 이론을 잘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화엄사상이 이런 데 보면 이법계라는 게 있고 사법계라는 게 있어서 어떤 정말 공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실제 있는 것의 세계.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공의 세계와 있는 것의 세계를 우선 구별하고 있는데 이 융이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연기법에 의해서 그냥 모여 있을 뿐이지 원래 실체가 없는 것이다 하는 쪽에 이런 공의 사상까지 접근하는 것은 이분으로서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그렇지만 여기서 두 가지의 현상들이 함께 항상 일어난다고 하는 부분은 소화하려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융 공부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동양 사상이나 쪽에도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융을 깊이 이해하려면 우리가 동양 사상을 조금 더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인식의 유일한 근본적 토대는 예외 없이 밖에서 주어진 것이라느니 이미 이전에 감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지력에도 없다는 일반적인 편견이 아직 신봉되기는 하지만 고대의 로이키포스와 데모크리토스에 주목할 만한 원저설은 원자의 붕괴에 관한 관찰에 근거를 둔 학설이 결코 아니라 가장 작은 조각이라는 신화적 관념에 근거를 둔 학설이었다. 그것은 시몬의 원자로 살아있는 가장 작은 조각으로 이미 구석기 시대의 오스트레일리아인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많은 것이 시몬 상태에서 미지의 외부 현상의 세계로 투사되었는지는 고대 자연과학과 자연철학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것이 너무도 많이 투사되어 있어서 우리는 세계 그 자체가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인식에 관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사건을 정신적인 과정으로 전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화로서 충분히 객관적 세계상에 나온다고 누가 보증하겠는가? 그것은 물리적 사건이 마찬가지로 정신적 사건일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확신은 아직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 같다. 그러므로 그런 확신이 서기까지 우리는 싫든 좋든 시몬들이 상들과 형태들을 공급하여 특히 객체의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가정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이러한 형식들이 전통에 의해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도 여전히 원자들에 대해 관해 말한다. 왜냐하면 직간접으로 우리가 데모크리토스의 원자설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모크리토스나 혹은 최소의 구성 요소에 관해 처음 말한 사람은 어디에서 원자에 관해 들었던가? 이런 관념은 원형적 관념이라고 하는 것, 즉 근원상에서 기원한다. 그것들은 물리적 사건의 모상들이 아니라 심적 요소의 고유 산물이다. 신문을 본질적으로 물리적 화학적 과정의 단순한 모방으로 이해하려는 물질주의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설은 하나도 증명된 것이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수많은 사실들은 시몬이 물리적 과정을 일련의 심상으로 번역하며 그 심상들은 흔히 객관적 과정과 거의 인식할 수 없는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물질주의적인 가설은 너무도 대담하며 형이상학적 오만으로 경험 가능한 것을 능가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관점에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몬적인 것의 본체에 관해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정신을 하나의 이차적인 것 또는 표층 현상으로 볼 만한 아무런 계기도 없으며 오히려 그것이 적어도 가설적으로는 요인 그 자체로 파악될 수 있다는 이유는 충분하다. 이런 관점은 심적인 과정이 시험관 안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사람들은 체와 아니마, 혼으로 이루어지는 현자의 도를 만들려던 연금술사의 공헌을 불가능한 일이라며 웃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세적 전제의 논리적 귀결인 신분에 관한 물질주의적인 선입견을 마치 증명된 사실이기나 한 것처럼 현재까지 계속 끌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 복잡한 심적 사상을 화학 공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그리 빨리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심적 요소란 우선 수수께끼 같은 성격을 지닌 자율적인 현실이라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심적 요소가 온갖 실제 경험에 따를 때 생리적 화학 과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만약 우리가 심적 요소의 실체성이 무엇인지 결국 알 수 없다면 이것은 또한 물리적 대상, 즉 물질에 대해서도 해당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몬적인 것을 독립적인 요소로 본다면 이로부터 의식적 발명이나 조작의 자의성에서 벗어난 시몬 존재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니까 만일 저일과성, 피상성, 희미함, 심지어 하찮음의 성격이 어떤 심적인 것에 결부된다면 이것은 주관적, 정신적인 것, 즉 의식의 내용에 해당된다. 객체 정신, 즉 의식 내용의 선험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무의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미리 결정짓는 작용은 무의식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전승과는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비슷한, 심지어 똑같은 경험과 똑같은 상상된 형상들을 보장한다. 이에 대한 주된 증거의 하나는 신화적 주제의 보편적인 유사성인데 나는 이것을 그들이 지닌 원초상으로서의 성질에 의거하여 원형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원형의 이론을 정립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우리에게 주관적 정신적인 것이 있지만 객체 정신이 있다고 하는 것. 객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마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타고난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들이 이런 걸 딥 스트럭처라는 용어를 아마 언어학 쪽에서 쓰죠. 딥 스트럭처 오브 랭귀지라는 개념을 쓰는데 심리학 쪽에서 딥 스트럭처라는 개념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딥 스트럭처 오브 더 사이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 우선 랭귀지 쪽에서 본다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가 일정한 기간을 지나면 다 말을 하게 되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 언어를 타고났느냐. 근데 아이들은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언어를 타고난 것은 아닌데 일정한 환경과의 교류를 하게 되면 말을 하게 되는데 사람만이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동물은 사람의 말을 아무리 가르쳐도 동물은 사람의 말을 할 수 없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deep structure of language라고 할까요? 언어의 심층 구조를 이미 가지고 태어났다. 그 파운데이션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말하자면 여기서 융이 얘기하는 원형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겠죠. 그래서 우리 사이키 안에도 이런 파운데이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혼이 프리컨셉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컨셉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이미 우리 안에 아직 발현되고 있지 않지만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 어떤 잠재성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이 환경과 교류하면서 이 발달이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원형들, 여기서는 애니마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니마나 애니무스나, 우리가 전에 봤던 The Wise Old Man이나, 혹은 셀프나, 이런 여러 가지 원형들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융이 이 셀프하고 다른 원형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선명해 보이지는 않아요. 통합된 이론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셀프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셀프 자체를 가지고 이거와 관계에서 서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어떻든 넘버 원 퍼스널리티를 이고라고 보고 넘버 투 퍼스널리티를 셀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셀프는 또 다른 원형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내고 있는 것처럼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굉장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런 원형, 저런 원형, 여러 가지 원형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지만, 그럼 그 원형들 상호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알아듣게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융 공부가 깊지 않으니까 융을 신뢰하고 따라가면서 융의 얘기를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이러한 원형들 중에서 특히 정신치료자에게 실제로 의미가 있는 원형을 나는 아니마라고 불렀다. 이 라틴어 표현은 기독교적 도그마나 지금까지의 어떤 철학적 시몬 개념과 결코 혼동되어서는 안 될 어떤 특정한 것을 지시하는 말이다. 만약 이 개념의 본질을 반쯤이라도 구체적으로 상상하려 한다면 마크로비우스와 같은 고대 그리스의 작가나 고대 중국 철학으로 소급해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여기서 아니마는 시몬의 여성적, 고태적 부분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그렇게 소급하여 파악하는 것은 항상 형이상학적 구상주의에 빠질 위험성과 결부되어 있어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하지만 눈앞에 보이듯 생생한 표현을 시도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경험적 개념이라는 점이다. 이 개념에는 그것을 나타내는 형상이 반드시 부착되는데 이 경험적 개념을 우리는 또한 특수한 현상학 말고는 달리 기술할 수 없다. 여기서 예. 잠깐 보시면 융이 얘기하고 있는 건 자기는 이 현상학적 접근을 한다. 그래서 현상학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거죠. 융의 얘기를 한다면 이 경험적 개념을 우리는 또한 그 특수한 현상학으로 말고는 달리 기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 경험적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 이 경험적 개념을 잘 설명해내는 건 현상학적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대적으로 제약된 세계관적인 긍정과 부정에 상관없이 학문으로서의 심리학은 모든 시대의 인간 정신에서 솟아난 저 초월적인 견해들을 투사로 파악해야 한다. 다시 말해 형이상학적 공간에서 내몰리고 실체화된 정신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아니마를 역사적으로 신적인 짝, 남녀신의 짝으로 만난다. 짝에서 만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원시 신화학의 어두운 심층에까지 미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 그노시스와 고전적 중국 철학의 철학적 사변에 도달하는데 중국 철학에서는 우주 진화론적 개념의 짝을 양, 남성적과 여성적으로 부르고 있다. 우리는 이 짝이 남녀의 출현만큼이나 보편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상상행위는 이러한 주제에 결부되어 있어 그것은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에 항상 되풀이하여 똑같은 것을 투사하도록 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네, 여기서 예. 여러분 여기서 융이 중국 철학을 우주 진화적 개념으로 봤는데 이게 음양 이론을 이분은 진화론적 관념으로 봤는데 동의하세요?
중국 철학에서의 양과 음의 사상은 우주 진화론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의아스러워요. 서양 분들이 동양 사상을 이해하다 보면은 서양적인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주의 원리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동양 사상이 어쩌면 우주의 원리는 결국 우리 마음의 원리하고 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주를 이해하는 게 결국 도를 얘기하는 거죠. 궁극 융도 이 타오이즘이라고 하는데 장자나 노자의 어떤 이런 도가적인 어떤 어프로치 그리고 또 음양 이론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불교를 배경 힌두교와 불교가 중국의 사상과 항상 함께 교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동양 사상은 크게 봐서는 인도 사상과 중국 사상 이것이 함께 교류하면서 발전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발전한 부분이 있을 텐데 아마 융이 이 음양 이론에 많이 매료됐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동양적인 어떤 개념들을 잘 소화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융이 얼마나 동양 사상의 진수를 터득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가보죠. 근데 교수님 이게 그 영어 번역에서는 우주 진화론 쪽이라는 말 표현을 안 쓰고 어떻게 썼나요? 그냥 우주 발생론 쪽 또는 우주 창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융은 이걸 진화론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우주가 발생한 것이 음양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영어 번역은 정확해요. 근데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예, 어폐가 있죠. 아무래도 이게 번역할 때 진화론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 그래서 어쩌면 그 짝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신성에도 남성성과 여성성. 그래서 음양의 이론을 어떤 방식으로 이분이 이해해서 서양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갔는지 우리가 좀 보죠. 우리가 의료 경험으로 알 수 있듯이 투사는 하나의 무의식적, 자동적 과정이다. 이를 통해 주체가 의식하지 못하는 내용이 객체로 옮겨감으로써 그럼으로써 그것이 객체에 소속된 것처럼 보인다. 이에 반해서 투사는 그것이 의식될 때, 즉 그 내용이 주체에 속하는 것이라고 간주되는 순간에 중지된다. 고대 그리스의 다신교적 재신의 세계를 무력화시키는 데는 재신의 형상은 다만 인간의 성격이 반영된 것이라는 오이페메로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기된 견해가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신의 짝이 이상화된 부모의 짝에 불과하거나 인간적인 짝인데 어떤 이유로 하늘에 나타나게 된 것뿐이라고 설명하기는 쉬운 일이다. 투사가 무의식적 과정이 아니라 의식적 의도라면 이런 가정을 내리기는 무척 쉽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부모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해 주체에게 가장 많이 의식된 개인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부모들은 투사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투사되는 것은 주체에게는 무의식적인, 즉 외견상 그에 속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부모의 상은 투사가 가장 덜 되는 바로 그러한 상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너무 많이 의식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바로 부모의 이미지들이 가장 흔하게 투사되며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보니 투사되는 것이 바로 의식 내용이라고 단정 지을 지경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전이의 사례들에서 가장 뚜렷이 볼 수 있을 것이다. 환자는 아버지의 또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의사에게 투사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심지어 그것과 결부된 근친상간의 환상을 상당 정도 통찰하고 있는데도 그의 투사의 반작용, 전이의 영향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즉 그는 마치 자신의 투사를 전혀 통찰하고 못하고 있는 듯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투사란 결코 의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투사가 먼저 일어난 뒤에 비로소 인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친상간의 환상을 넘어서 더욱 고도로 정동적인 내용이 부모의 이미지에 결부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의식화가 필요하다고 가정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근친상간의 환상보다 의식화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임에 틀림없는데 이것은 심한 저항으로 억압되어 무의식 상태에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런 견해가 옳다면 우리는 근친상간의 환상 너머에 이보다 더 큰 저항에 의하여 억압된 내용이 존재한다는 추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근친상간보다 더 혐오스러운 것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런 의문의 해답을 얻으려면 좀 당황스러워진다. 이 해답을 얻기 위해 실제 경험을 동원해보자. 경험은 근친상간의 환상 이외의 종교적 관념들이 부모의 이미지에 연관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여기에 관해서는 역사적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종교적 연상들의 상스러움은 어떤 형편인가? 어떤 사람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다. 평범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식사 끝에 신에 관해 말하는 것은 좀 위헌스러운 농담을 하는 것보다 더 괴롭다고. 많은 사람에게는 성적 환상을 시인하는 것이 그의 의사가 구세주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견딜만 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경우는 결국 생물학적으로는 합법적이지만 두 번째 경우는 분명히 병리적이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커다란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이 저항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다.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은 상상력과 숙고의 부족 때문이며 그것이 환자로 하여금 의식화의 작용을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이는 아마 종교적 관념들에 대해 아무런 특별한 저항을 갖고 있지 않을지 모른다. 다만 그는 의사를 하나의 신이나 구원자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지 못할 뿐이다. 그의 이성이 벌써 그가 이와 같은 착각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의사가 그런 구세주를 상상하고 있다는 가정을 하는 데서는 별로 주저하지 않는다. 만약 그 자신이 교의 신학자라면 다른 사람을 예언자나 종교의 청시자라고 보는 것은 쉬운 일이다. 보통 우리가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우리가 부모님들의 이미지를 내사한다고 그러죠. 내사와 투사가 반복되는데 대상관계 이론은 밖에 있는 대상이 내사됐다가 다시 그 내사된 것이 밖으로 또 투사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하느님의 상을 여기서는 신의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 오브 가드나 가드 레프레젠테이션, 하느님 표상 자체가 이게 일반적으로 신의 짝이 이상화된 부모의 짝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죠. 하느님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과 남성성, 이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여성성과 남성성이 투사된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미지 자체가 부모상의 투사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은데 융은 여기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융이 주장하는 것은 이게 만약에 이 투사를 의식적인 과정으로 본다면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겠다. 그렇지만 투사는 원래 무의식적인 것이다. 여기서 융 얘기를 그대로 하자면 투사되는 것은 주체에게는 무의식적인, 즉 외견상 그에 속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모의 상은 투사가 가장 덜 되는 바로 그러한 상인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많이 의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은 여기서 융은 부모의 상을 투사해서 어떤 신의 이미지, 가드 레프레젠테이션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을, 그러한 이론에 대해서 본인은 수긍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보여요. 우리가 부모의 상부터 좀 보면은 내사된 부모의 상이 실제 외부에 있는 상을 그대로 내사한 것이냐, 그리고 그 내사된 것이 다시 투사된 것이냐. 부모의 이미지 자체가 실제 외부 대상인 부모의 것이 그대로 내사된 것이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아이라고 본다면 아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원상이 부모에게 투사된 것이라고 볼 것인지. 만약에 부모를 아키타입이라고 본다면 가까이 있는 대상에게 자기의 부모의 이미지를 투사한다고, 아버지의 이미지나 어머니 이미지를 투사하고
그 투사된 것을 다시 내사한다고 친다면 이 원형을 투사받는 게 현재 부모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자기 부모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실제 부모가 자기에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 일어나는 현상뿐인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모에 대한 원상을 부모에게 투사하고 거기에서 실망하는 부분과 만족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거기서 이상화된 부모상도 나오고 배드 아버지도 나오는데,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 이상화된 대상,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가혹한 대상, 굿 아브젝트하고 배드 아브젝트가 나오는데, 굿 아브젝트하고 배드 아브젝트는 실제 경험에서 오는 것이냐, 아니면 그 경험이 물론 있지만 원래 이 이미지는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가 어떻게 자기에게 해줘야 되는지를 아이는 어떻게 아느냐. 아이는 태어날 때 어떤 대상을 만나면 그 부모에 대한 어떤 원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 원형으로부터 나오는 이미지들이나 아이디어들을 실제 부모 대상에게 투사해서 그 투사를 기본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단순한 융의 얘기가 아니라 멜라니 클라인의 개념으로 우리가 가보죠. 우리는 정신분석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멜라니 클라인은 데스 인스팅트를 기본으로 대상관계 이론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타고난 데스 인스팅트를 어머니에게 투사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이 투사된 것을 다시 내사하는 과정, 그 투사와 내사가 계속 반복되긴 하지만 내사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투사로부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투사한 것은 무엇이냐 한다면 멜라니 클라인 이론에 의하면 본능으로부터, 인스팅트로부터 unconscious fantasy, 무의식적인 환상이 나온다고 봤죠. 무의식적인 환상이 융의 개념으로 의한다면 이게 이미지죠. 그래, 부모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 이미지가 어디에서 출현한 것이냐 할 때 융은 이것을 아키타입이라고 본 거죠. 원형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미지들, 상들이 출현한다. 그 데리버티브죠. 그 아키타입으로부터 오는 파생물이 구체적인 어떤 상으로 아이에게 다가올 때는 그 상을 투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융의 얘기하고 멜라니 클라인의 얘기는 이 점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원형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멜라니 클라인은 원형에 대한 아키타입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인스팅트 이론 속에 언컨셔스 판타시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형 이론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지만 이 본능 이론 안에 이걸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투사나 내사의 과정은 융이 보는 것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하느님의 어떤 상 얘기 전에 부모의 상도 아이들이 실제 부모로부터 내사된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만약에 배드 아브젝트 측면과 좋은 아브젝트 측면이 있을 텐데 이 원상이 어떤 원상이 부모에게 투사됐는지 모르지만 그 원상을 기본으로 경험들이 이루어지는데, 실제는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보다 선입견을 가지고 아이들이 판단할 수도 있죠. 만약에 원형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가진 어떤 상에 비추어서 좋고 나쁜 것으로 구별을 하는 거지, 부모가 실제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우선
처음 투사 과정들을 이 원형의 이론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소화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하느님의 이미지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부모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식적으로는 제일 잘 아는 거다는 얘기죠. 근데 투사가 일어나는 건 모르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투사되는 건데, 부모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너무 잘 아니까, 융의 얘기로는 부모상이 투사됐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렇다면 어떠면 여기서는 원형 속에 신의 원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상의 원형이 있다고 한다면 신의 원형도 이미 아이는 가지고 태어났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안에 부모 원형과 하나님의 원형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아이는 부모에게 부모 원형과 함께 하나님의 원형도 함께 투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혹시 제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덧붙일 게 있으면, 제 얘기도 그냥 하나의 이런저런 생각을 그냥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도 좀 나눌 게 있으면 좀 나누고 가죠. 인간이 신의 이미지를 뭐 투사를 한다든지 만들어낸다든지 깨닫게 된다든지 하는 게 과연 유아 때 가능할까 하는 의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신의 이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아이들이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관계 형성하는 그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자기 환상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오히려 들어가 있거든요. 자기 환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러니까 그 환상이라는 것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보통은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데, 그걸 부모의 이야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듣는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에는 어떤 신화적인 주제가 있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그 판타지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야기는 하지만은, 과연 그것이 그 아이들이 그 말로 할 때는 어떤 그 신의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붙이지만은, 실상으로 아이들은 거기 대해서 그냥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한 캐릭터 하나지,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걸 신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쭉 나가는데, 이렇게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그 관계를 형성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부모의 이미지가 투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관계 형성하는 패턴들이 아마도 이게 형성된다면은, 그 패턴대로 하나님께 투사를 해서 그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한다고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 강 목사님 말씀대로예요. 그런데 지금 융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론이, 그 투사는 정말 자기가 모르는 내용을 투사하는 건데, 부모하고 아이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부모의 어떤 이미지를 투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반론을 제기한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지 못하는 얘기예요. 보통 대상관계나 이런 쪽에서는 부모의 이미지가 결국은 하느님의 이미지를 중간 대상으로 만들어내는데 하나의 재료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얘기하고 다른 아주 독특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재미있는 얘기예요. 투사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그 무의식적인 투사가 제일 적게 일어날 만한 게 부모다, 이제 이렇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그렇죠. 아주 중요한 반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융이 이 논리를 어떻게 펴갈지 모르지만 이 원형들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견해들을 우선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원형이라는 게 지금 아까 멜라니 클라인이랑 연결시키면 어떤 본능적인 부분에서 나온 걸로 되는데, 지금 이제 어떤 신의 형상이라든지 신의 이미지에 대한 것들로 이렇게 투사에 대해서 나올 때는 오히려 본능적인 것보다는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이야기들을 접했는가 하기 때문에, 그게 과연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사회화 과정에서 나온 것이냐. 근데 문제는 이 융이 본능과 그러니까 인스팅트하고 아키타입을 구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키타입은 스피리추얼한 쪽으로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본능은 물질적인 것으로 바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 같이 가지만 같은 것은 아니죠. 지금 함께 출현하는 것 같은데 그걸 설명하는 방법이 쉽진 않죠.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이론만 가지고 따라가려고 하는 게 어려워요. 프로이드의 개념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의 본능을 성적 욕통과 공격적인 본능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리비도라고 하는 것은 성적 에너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융은 리비도를 뭘로 보느냐면 사이킥 에너지라고 봐요. 그냥. 그래서 그 본능 이론이 서로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사이킥 에너지를 리비도로 보는 이론이어서 프로이드의 이론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이 인스팅트 이론과 아키타입 이론을 두 개를 어떤 면에서는 어떨 때는 대극으로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함께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인스팅트가 있을 때 그러니까 사이킥 에너지가 움직일 때는 어떤 상이 함께 움직인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상 자체는 이 인스팅트로부터 온 게 아니고 아키타입으로부터 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원형이라는 이론을 이분은 독립된 이론으로서 계속 발전시키려고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분의 스피리추얼한 부분을 설명해내는 데는 이걸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프로이드와 다른 이론을 고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상이라는 것 자체도 예를 들어서 그게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이 같이 공통적으로 가진 상이라 그러면은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 자체가 이게 지역이나 문화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원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원형이라 아키타입이라고 하는 거가 인스팅트 이론도 똑같죠. 우리의 인스팅트 자체는 눈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 그러니까 같은 만약에 애니마라고 하지만 애니마도 각각 사람들에게 출현하는 각각 다양한 다른 모습으로 출현한다. 그렇지만 그게 하나의 추상적인 아주 추상적인 개념으로 애니마가 있어서 그 중에 어떤 특정한 애니마가 출현한 거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딱 이미 누가 봐도 확실한 그런 구체화된 모습의 얘기가 아니에요. 원형을 그렇게 구체화된 모습으로 얘기하는 순간 이 원형 이론은 사라지는 거죠. 극도로 추상화한 이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인스팅트 이론도 그렇고 이 원형 이론 자체도 그 속의 컨텐츠를 특정하는 순간에 그건 이미 원형이나 인스팅트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로 될 수 있는 게 그 사람들이 구체적인 상을 가지고 않지만은 그걸 상을 제시해 버리면 거기에 말하자면 고착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어린 때부터 그걸 일종의 말하는 세뇌 교육이라는 게 그 지점을 갖다가 거기에 어떤 상에다가 딱 고착시켜 버리는 방식이 세뇌 교육이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예,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게 신에 대한 이미지를 어느 상에다가 고착시키는 자체가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조작이 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살아있는 신은 사라지고 고착화된 어떤 네. 하나의 모상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정신적으로 문제 생긴 사람들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본능적인 충동에다가 어떤 상을 갖다가 어떠한 이미지로 고착을 시켜버려가지고 아까 저기 도그매틱이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 책에는 교의 신학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영어로 번역하면 독단적인 사람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독단적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예언자나 종교의 창시자로 보는 것은 그게 노토리어스예요. 악명 높게도 쉬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부정적으로.
근데 우리 책에 번역 책에는 조금 뭐 애매한데 상당히 이게 위험성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독단적인 사람이라면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어떤 상황에 자기의 심성과 이게 딱 고착이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드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사실은 굉장히 사이카틱한 상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번에도 융이 얘기했던 그 케이스에 보면 자기가 그러니까 하느님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다. 그 자기가 곧 신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떤 이 원형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경우에 그 원형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는 그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 자기 모습이라는 것도 하나의 상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 상이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상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된다는 굉장히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융의 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얘기들이에요. 실제 우리가 어떤 자기의 상 자체도 자기의 상을 고착시켜서 그걸 이상화하는 순간 자기 인격을 지배하는 어떤 상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화된 자기의 셀프 이미지에 의해서 지배받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 상이 결국은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은 이 인격을 지배하는 어떤 그 힘을 갖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원형이라는 이론들이 소화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어떤 힘들이라는 거예요. 스피릿이라고 하는 어떤 포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면 좀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동기 이론이라고 해요. 모티베이션.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를 움직이는데 직접 무슨 에너지가 우리 바디를 에너지론적으로 볼 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프로이드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의 이고를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고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 거기에 이 추동력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프로이드 이론에 의하면 추동력이 드라이브 티어리를 통해서 본능에서 온다고 보지만 지금 융의 얘기는 아무리 힘이 있어도 결국은 어떤 상이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에 따라서 이 사람이 동기부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사변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임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떤 이미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이미지에 따라서 자기가 행동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 모티베이션이 생긴다는 얘기. 동기부여가 되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꾸려가는가. 실제 사회를 살아가는데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생긴다는 얘기죠. 결국. 그래서 이 상에 의해서 지배받을 수 있다는, 이 상은 우리를 자유스럽게 하는 상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옥죄하는 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붙여서 어느 상이냐가 더 중요하죠. 여기서 애니마나 애니무스나 하는데 어떤 고착된 상들이 어떤 사람의 심리를 지배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게 결국 포스니까 이 힘이 그 사람의 심리 기구를 움직인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런데 프로이드는 이걸 그냥 인스팅트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융은 인스팅트 플러스 아키타입으로부터 오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지배한다고 보는 거죠. 그 이미지가 사실은 그 인격 체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사실은 시리어스한 얘기예요.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행동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전혀 엉뚱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이 이미지에 따라서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세주 환상에 들어가 버리면 이 사람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평생 애쓰는데 외부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이 사회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이 이미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런 상은 어떤 원시적인 가장 초기의 사고 형태인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거의 따라오는 거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게 프리미티브한 띵킹이니까. 근데 프리미티브한 띵킹이라기보다도 아주 프리미티브하던 어린아이만 가지고 있는 띵킹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원초적인 띵킹이라고 봐버리면 우리의 모든 사고를 지배하는 것이 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픽한 이미지인데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어떤 사람은 이 강렬한 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모든 사고나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이러한 이미지라고 한다면 이 이미지는 막강한 힘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상일 수도 있지만 그 상이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어떤 상이 이 사람을 전혀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쪽으로 끌고 가버린다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병리적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실제적으로 경험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강력한 좀 배드 상, 부정적인 상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 문학적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보면은 그 속에 상당한 폭력성이 들어있고 파괴적이기도 하고 그 뭐 공상과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미래에 대한 것도 보면 결국에 출현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부정적인 강력한 상들을 전면에 내세워 가지고 사람들이 그런데 오히려 인격적이고 따뜻하고 긍정적인 그런 상보다는 부정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런 공격적인 상들에 의해서 너무 지배를 당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멜라니 클라인이 말하는 그 죽은 본능이라는 게 네. 어떤 면에서는 더 강력한 상과 이게 만나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융이나 프로이드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융이 봤던 것은 굉장히 무의식에 대한 탐구를 깊이 했는데 융이 궁극적으로는 이고 자체에 스트렝스가 있어야만 이 무의식의 세계하고 조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그 의식적인 자아가 강화되는 것이 크리티컬하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이 자아가 충분하게 건강하지 못하면 무의식에서 오는 여러 원상들에 의해서 지배당한다는 얘기죠. 압도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의식에 출현하는 어떤 것들에서 압도되면은 자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건강하지 못한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무의식의 세계가 중요하고 그 속에 금은 보화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사람을 돕는 것은 이 세계에 대한 탐구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아가 이 무의식에서 오는 여러 상들이나 거기서 오는 아이디어들을 식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중에 자기 것으로 소화해낼 것과 그걸 배척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세의 어떤 그 개념에 따르면 이게 선신과 악신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선신과 악신이라는 개념도 하나의 중간 개념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신에게서 이제 융이 얘기하는 건 신에게도 어떤 대극이 있다. 신 자체에 대극이 있어야 된다고 융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개념하고 달라요. 그래서 어떤 성령과 악령이라고 하는 신 하나의 모습, 다른 두 모습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음양의 현상이라고 본다면은. 그래서 어떤 같은 신을 만나지만 그 신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떨 때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같이 오는데 그 중에 결국은 디선먼트가 있어야만 안전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디선먼트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고인데 이고의 기능이 강화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들을 소화해낼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중세에 오랫동안 있었던 귀신 들림의 현상이라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겠죠. 결국은 귀신이 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힘이 자기 안에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이겨내지 못하면 자기 삶이 파괴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정신의학적으로 보고 있는 게
과학적인 용어를 쓰고 있어서 데빌이나 뭐 이런 얘기를 안 쓰지만 사실은 어떤 포스가 힘이 있고 어떤 원상이 그것도 아주 파괴적인 원상이 출현한다고 한다면 그 파괴적인 원상 자체를 하나의 배드 스피치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그걸 악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중세 용어로 치면. 그래서 악령과 성령이 함께 출현한다 하는 것을 임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역사가 증명하듯 종교적 관념들은 고도로 암시적이며 정통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물론 나는 종교사가 보고하는 모든 집단 표상과 무슨 주의로 마무리되는 모든 것을 종교적 관념의 계산에 넣고 있다. 어떤 사람의 자기는 종교적 이념을 결코 지니고 있지 않다고 굳게 확신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우세한 집단 표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할 만큼 그토록 전체 인류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바로 그의 유물론, 무신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지성주의, 실존주의 등등이 바로 그에게 무해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는 어딘가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요란하게 또는 조용히 상위의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 무해하지 않음이 증명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번역이 조금 이상한데 자기는 종교적인 관념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 이론들을 따르는 유물론, 무신론, 공산주의 이게 다 하나의 종교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심리학은 얼마나 많은 종교적 이념이 부모의 이미지와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있다. 역사는 이에 대해 한 엄청난 양의 증거를 보존하고 있다. 이와는 상관없이 현대의학적 소견은 심지어 부모와의 관계를 종교적 이념이 발생하게 된 고유한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조차 시사하였다. 물론 이런 가설은 전문 지식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첫째로 우리는 현대의 가족 심리학을 그것과 전적으로 사정이 다른 원시적인 관계로 무조건 권한해서는 안 되며, 둘째로 무분별한 원부 및 원초적 집단에 대한 환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며, 셋째이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고유한 문제인 종교적 체험의 현상학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선상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심리학적인 시도들은 이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않는다. 심리학적 경험상 우리가 알고 있는 긍정적인 것은 다만 부모의 이미지에는 신의 관념들이 연상되고 있다는 것, 그것도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그러하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에 해당되는 투사들이 통찰을 통해서도 거두어지지 않는다면 가장 합리주의적인 환자의 저항에도 상관없이 우리는 종교적 성질의 정동적 내용이 여기에 게재한다고 생각할 모든 근거를 가진다. 인간에 관한 정보의 한계 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인간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세한 표상들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사람은 모두가 기대하는 알려진 신앙 형태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다른 종류의 변이와 바꿔치지 않았나 하고 곧바로 의심받는다. 그는 유신론 대신에 무신론을 섬기고 디오니소스 대신에 현대적인 미트라스를 선호하고 하늘 대신에 땅 위의 천국을 찾는 것과 같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우세한 표상이라는 거예요. 우세한 표상의 영향하에 있다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우세한 표상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신론자라고 그 무신론 자체도 이 사람은 신앙이 유신론 대신에 무신론을 가져오는 거고 하늘나라를 부정하는 사람이 지상 천국을 건설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각각 다른 형태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세한 표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가 그 개인의 인격 체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점에서는 저는 융의 이 견해는 굉장히 탁월한 견해라고 봐요. 우세한 집단 표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극히 비정상적인 현상일 것이다. 그런 것은 그들 자신에 관해 착각하고 있는 개인의 환상에서만 나타난다. 그들은 종교적 이념이 존재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이념들이 지닌 강렬함에 대해서도 착각하고 있다. 종교적 관념들의 원형은 모든 본능과 마찬가지로 특수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비록 의식이 그것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원형은 그 에너지를 잃는 법이 없다. 모든 인간이 평균적인 인간적 기능들과 성질들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최대의 개연성으로 가정할 수 있듯이 우리는 모든 인간 속에 정상적인 종교적 요인들 또는 원형들이 존재한다고 기대해도 좋으며 이러한 기대는 어긋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신앙의 외투를 벗어버리는데 성공한 사람은 오직 다른 사람이 그에게 도움을 준 덕분에 그럴 수 있는 것이다. 변화가 많을수록 그만큼 남는 것도 많다. 인간 존재의 선입견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기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얘기가 좀 나오죠. 결국은 우리가 하느님의 어떤 원형, 어떤 신의 원형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종교적 관념의 원형이라는 개념을 융이 들고 나오죠. 종교적 관념들의 원형이 있다고 융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관념의 원형이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아까 얘기대로 부모의 표상이 투사돼서 God representation이라고 할 거죠. 신의 표상이나 신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융의 주장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종교적 관념의 원형으로부터 출현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융이 지금 선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른 견해예요.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과 굉장히 다른 견해를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 정신분석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사점이라고 보여요. 접근 방법이 보통 이야기하고 이렇게 반대 방향에서 가는 것 같아요. 반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죠. 예. 그래서 독특하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이제 부모로부터 신으로 가는데 그 융은 신으로부터 부모에게 나가는 듯한. 먼저 부모한테도 신의 이미지가 오히려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의 관념이 이미 존재한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적인 관념의 원형이 있다고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우리가 성적 본능, 공격적 본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을 추구하는 그 종교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인스팅트를 꼭 그런 쪽으로만 볼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초월적인 존재를 쫓고 싶은 어떤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가 각각 다른 거죠. 그래서 융이 보고 있는 것은 종교적 관념의 원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예를 들면 비교 종교학 할 때 보면은 이게 그 믿음에 관한 페이스에 관한 신앙에 대한 것들을 접근해 갈 때 자기 종교가 아닌 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보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근데 융의 이론으로 하면 뭐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일반적인 그런 종교 이론이나 사회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게 많은데,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원형이라거나 신에 대한 어떤 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상하고 맞았느냐가 자기가 접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형태가 달라지고 종교가 확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원형에서 나오지만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그 신앙에 대한 페이스에 대한 질적인 면들은 어떻게 보면은 놀랍게도 모든 종교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깊이 들어가게 되면 거의 모든 종교가 가장 고양된 형태에서 다 만난다고 보여요. 그래서 동양의 철학이나 동양의 종교 사상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불교를 공부하건 노자장자를 공부하건 유교를 공부하건 결국 다 만난다고 하는 지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런 쪽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한국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것도 참 다행스러워요. 우리가 아무리 융을 공부해도 동양적인 것을 이해는 결국 우리가 동양 쪽에서 이해하지 않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서양 것을 가져와서 동양 것하고 너무 섞다 보니까 사실은 논리적으로도 어느 지점에 연결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어떤 깊은 동양의 공사상이나 이런 부분까지 소화해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 스스로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게 동양 거랑 또 프로이트랑 융의 어떤 서양 거랑 이런 게 양립돼서 뭐 서양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 사상을 해야 되고 동양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아니고 인간이라는 공통적인 공통적인 어떤 들어가 보면은 양쪽을 다 병행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근데 저는 이번에 느낀 게 고승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에 내가 접근하지 못했던 것을 요즘 들어서 들으니까 조금
훨씬 더 쉽게 접근이 되는 게 어쩌면 우리가 애써서 융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큰 도움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잘 깨치지 못하지만 융이 접근하는 이런 아주 독특한 이런 방법들, 이 사람이 애쓰고 있는 것, 굉장히 사변적인 것, 이런 것들, 거기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적응이 돼서 동양의 아주 정치한 이론들, 동양의 이론을 보니까 이게 더 잘 오거나이즈 돼 있어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더 이해가 쉬워요. 융보다는 경학을 하시는 분이나 어떤 선생들이나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오히려 우리 쪽에서는 더 액세스가 더 쉬운 게 아닌가 싶어요. 재밌는 생각이 나는 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고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자발적으로 순교하려는 사람을 갖다가 그걸 막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게 왜냐면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그 원형에 자기가 만든 어떤 상과 결부시켜서 그렇게 됐다면은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게 정도의 차이지 방향에 따른 것이지. 근데 만약에 그 순교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말할 때 그 자살 폭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교자적인 생각이 말하자면 그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착되어 있는 거랑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방향에서 같은 힘으로 이렇게 간다고 보면은 쉽지 않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참 진짜 그 호나이식으로 참자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내적인 힘이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라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세계에 융하고 니체가 같이 들어갔는데 무의식 세계 속에서 니체는 사라져 버렸어요. 결국 못 깨어난 거죠. 융은 다행히 살아 돌아와서 우리에게 그 여행 견문록을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견문록이 옛날에 동방 견문록처럼 어쨌든 너무 황당한 것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그걸 믿어도 좋을지 어쩔지 잘 모르는 거죠. 옛날에 서양 사람들이 동방 견문록을 보고 뭐 전부 황금으로 다 동양에 가면 뭐 궁궐이 다 돼 있다면 이게 믿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던 것하고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겪는 거죠. 융은 이 무의식의 저 밑바닥을 여행하고 와서 그 여행담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체험이 약하니까 이분 얘기를 어디까지 알아들을 수 있을지 이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거죠. 그 예. 아까 내용 중에서 그에게 무해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번역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뭔가 잘못됐죠. 네, 그게 유물론, 무신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지성주의, 실존주의 등등이 자신의 그 뭐라죠? 이너선트, 그러니까 나는 그런 데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증명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상에 대해서 나는 자유롭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을 이제 그렇죠. 자기는 그런 것에 지배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가지가지 다른 형태로서 그 상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믿음 시스템이면 좋은데 아주 좋은 어떤 기치를 걸었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자유를 박탈하고 어떤 심한교는 모든 인격의 존엄성이 말살되는 사회를 만들어내는데도 그 속에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자체가 하나의 종교 기능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꼼짝을 못하는 거죠.